10월 24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사우디 아메리카를 외치며 야심차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셰일 에너지의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일면 톡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셰일 에너지 생산을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이 러시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셰일 에너지에 대한 거품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광구당 생산량이 기존 원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빨리 줄어드는 데다 생산 비용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셰일 에너지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석유를 이을 에너지인데요. 말 그대로 셰일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하에 모래와 진흙이 섞여서 단단하게 굳어진 층을 우리가 셰일층이라고 하는데, 이 셰일층에 있는 원유와 가스를 우리가 셰일 오일, 셰일 가스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셰일 에너지 생산 증가세를 보면은요,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이 있는데, 자, 미국이 2010년, 2012년입니다. 자, 하루 배럴당 보면은 지금 2012년에 전부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60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600만 배럴은 세계 원유 소비량이 하루 8천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에는 못 미치지만 이 증가 속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논란을 좀 보실까요? 자, 논란을 보시면은, 자, 기술 진보로 셰일 혁명이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자, 셰일 에너지 쪽에 희망을 갖고 있는 측입니다. 근데 캐면 캘수록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거품론을 제기하는 측이고요. 자, 그러면은 셰일 혁명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는 측은 미국의 추정 매장량이 2배나 늘었다. 그러니까 시추 능력이 발달이 되면서 2010년에 채굴이 가능한 셰일 에너지 매장량이 한 240억 배럴 정도로 됐는데, 현재는 450배 정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러시아나 중동, 셰일 에너지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러시아나 중동이 비관을 퍼뜨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거품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생산량이 2010년경에 바로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존의 그 원유 유전 같은 경우에는 2-3년이 지나면 50 내지 55%가 줄어드는데, 이 셰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70%가 바로 줄어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010년에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또한 수익성이 기존의 원유나 가스보다는 훨씬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 좀 복잡한데요. 기존의 원유가스는 이 수직으로 시추관을 뚫습니다. 이 수직으로 시추관을 뚫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원유를 캐내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고, 이것은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낮은 것이고요. 반대로 이 셰일 가스는 한 2 내지 4km 정도 수심이 상당히 깊고요. 이 석유 시초 이 관도 이렇게 니은자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얘기입니다. 보통 원유나 가스에 비해서 이 셰일 에너지는 최대 10배 정도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WTI 기준 한 배럴당 100달러 정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한 80달러 정도까지는 셰일 에너지의 채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 표를 보시면은요. 자, 채굴 기간에 따른 생산량 차이인데, 보시면은 셰일 가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1년 차가 되면서 이 수직적으로 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천연가스는 한 5년 차, 6년 차까지는 어느 정도 편형을 유지하다 줄어드는 것이 완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요. 자, 개발 가능 셰일 오일 매장량은 러시아가 억배를 다는데요. 758억 배럴로 제일 많고요. 미국이 그 다음인데, 이건 이제 개발하는 속도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에너지 화학계도 전략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 셰일 가스를 도입해오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지에서 셰일 가스를 액화 처리해서 그 현지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삼성이 160년 전통의 유리 소재 기업인 미코닝의 최대 주주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과 코닝의 친밀 관계가 아주 동반자까지 격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미국 코닝사집은 7.4%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진 삼성 코닝 정밀 소재, 우리가 이제 삼성 코닝이라고 부르는 주식을 합작 파트너인 코닝 측에 팔고 대신
코닝이 전환 우선주를 사들여 7년 뒤 일반 주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코닝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디스플레이용 강화 유리인 고릴라 글래스로 유명한 162년 전통의 세계적인 유리 소재 회사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삼성 코닝의 빅3입니다. 자, 삼성 미국 코닝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19억 달러에 전부 코닝에 넘겨주고, 반대로 삼성은 여기에 4억 달러를 들여도 21억 달러의 우선 전환주 7.4%를 지금 매입해서 7년 후에 일반 주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코닝 같은 경우에는 강화 유리라든지 광섬유, 세라믹 같은 것이 이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협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상호 지분을 보유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이제 가능성입니다. 코닝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를 해서 서로가 필요할 때 백기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코닝 실적은 2010년, 2011년, 2012년 가서 매출은 좀 늘어나는데 이 순이익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주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여기에서 우리 삼성 코닝에서 벌어들인 돈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삼성 코닝의 주요 주주를 보시면은요. 자, 이 6.2% 현재 최대 주주인데요. 블랙록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블랙록이 6.2%를 갖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7.4%를 확보하면 코닝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삼성은 코닝의 최대 주주가 돼도 경영권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 코닝은 삼성 코닝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삼성에 있는 삼성 코닝의 임직원 4천여 명을 그대로 계승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LCD 기판 유리 점유율을 보면은요, 코닝이 48%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라는 일본 전기 투자를 합친 것보다도 점유율이 높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환율 속락 수출업계에 견딜 수 있을까? 자, 달러당 1,000원도 위협하고 된다. 자,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 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연중 최저치는 1,054원 70전입니다. 그러니까 1원 정도만 더 강해져도 이제 붕괴가 되는 겁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늦춰지는 데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해오던 2008년 8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달러당 1,050원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랬습니다. 수출, 자, 늘어나는 건 양면입니다. 수출이 환율이 강해지면은 원화 가치가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출에는 부담이 되지만 수입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물가 안정,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쓸 때도 구매력이 높아지고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면서 정부는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환율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그리 마땅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연중 최저에 근접한 원달러 환율입니다. 6월 달에 1,142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높았는데 원화 가치가 계속 강해지면서 어제는 1,055.80전까지 이렇게 원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좋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신흥국이 불안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몰려온다 하는 것이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더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망각에 베팅한다. 사고 친 기업이 3개월이면 주가가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을 얘기할 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냄비 근성 얘기를 썼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잊혀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망각에 베팅하면 가끔 수익률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같은 사건 사고제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대형 사건 사고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주식을 매입해서 몇 개월을 기다리면 사건이 잊혀지고 주가도 제자리를 찾는다는 판단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은
7월 달에 착륙 사고가 있은 후에 저점 대비 12%나 올랐습니다. 남항역 밀어내기에 상당히 가불 논란이 있었던 기업도 주가가 진정설되면서 저점 대비 10% 가까이 올랐고요. 반면에 사건 일정을 꼭 못한 영남저변가스는 상장 폐지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중장기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크게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야 되는 겁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 사고 후 제자리 찾는 종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착륙 사고가 있었는데 7월 7일 정도입니다. 그때 주가가 한 5,120원이었었는데 현재는 5,100원 정도니까 제자리를 찾아갔고 저점 대비 한 13%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은 잘 아시겠지만 대리점의 물량 밀어내기로 해서 가불 논란이 불거졌던 그런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점 주가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낮아지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해서 저점 대비는 11%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 상태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상당히 좀 막말을 해 이런 것들이 파문이 있었던 건데 여기서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저점 대비 한 3% 정도의 이익을 낸 기업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손상을 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치권 너무 시끄럽습니다. 민생을 위한 국회인지 민생을 팽개친 국회인지 정치하는 분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